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프랑스인데요. 혁명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28살 청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말이죠. 훗날 우리가 에너지를 보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 방식 자체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이상훈 교수님의 글입니다. 사디 카르노 논문 200주년. 불꽃과 같은 짧은 삶 속 영원한 불꽃으로부터의 동력 이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네, 니콜라 레오나르 사디 카르노 이분이 824년에 쓴 논문 불의 동력 및 그 힘의 발생에 적당한 기계에 관한 고찰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바로 그 논문, 오늘 저희 탐구의 중심이네요. 이 논문이 왜 열역학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온 지 200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도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카르노라는 인물의 그 놀라운 통찰력, 또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선 카르노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824년 프랑스면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그때가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이 복고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던 시기였어요. 아, 혼란스러웠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 전체는 산업혁명 열기로 아주 뜨거웠죠. 특히 영국,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그 증기기관 덕분에 산업을 완전히 이끌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영국의 기술 패권, 이걸 빨리 따라잡는 게 거의 국가적인 과제였던 거죠. 자료 보니까 카르노의 아버지 라자르 카르노, 이분이 아들한테 영국이 증기기관 때문에 산업에서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게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프랑스 혁명 때 군사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에도 아주 밝았던 분이라니 아들한테 미친 영향이 정말 컸겠어요. 네, 그 아버지가 에콜 폴리테크닉 설립에도 기여했던 인물이라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사디 카르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단순히 그냥 영국 증기기관을 베끼거나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원했던 거죠? 대신 왜, 어떻게, 이 열기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아, 원리 자체를요? 네, 당시의 열 이론이 뭔가 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는 그 특정 기계 하나에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물질을 쓰든 상관없이 모든 열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특정 사례를 넘어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접근이라 저는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나중에 통계물리학에서 중요해지는 그 보편성 개념 있잖아요. 네네. Universality. 그걸 미리 내다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더 좋은 증기기관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열로 동력을 얻는 과정, 그 본질이 뭔가 이게 목표였던 거죠. 이야, 28살 젊은 공학도가 품었던 정말 대단히 근본적이고 대담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공학학교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이라는 배경도 이런 이론적인 탐구에 분명 영향을 주었을 거고요. 자, 그럼 그 유명한 논문 불의 동력에 관한 고찰, 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200년 전에 쓰인 건데도 현대 과학 논문에 그 틀을 딱 갖추고 있다는 점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180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딱 꼽는다면 뭘까요? 역시 카르노 순환? 카르노 순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카르노 순환? 네.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열기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 고온 열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가운 물체, 저온 열원. 이게 있고 네, 고온부, 저온부. 그 사이에서 실린더 속 기체 같은 어떤 작동 물질이 외부랑 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순환하는 과정. 이걸 제시한 거예요. 이상훈 교수님이 강의 때 쓰신다는 비유가 있던데 뜨거울 때 팽창하는 힘을 얻고 차가울 때 덜 힘들게 원상태로 돌려놓기.
이게 참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비유죠. 뭔가 손실 없이 에너지를 쫙 뽑아내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맞아요. 카르노는 이 이상적인 순환 과정을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린더 안에 기체가 뜨거운 열을 받아요. 그래서 천천히 팽창하면서 일을 하죠. 이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네, 등온 팽창. 그렇죠. 다음엔 외부랑 열 교환 없이 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곳에 열을 방출하면서 천천히 압축돼요. 이때도 온도는 일정하고요. 등온 압축. 네. 마지막으로 열 교환 없이 더 압축돼서 원래 상태로 딱 돌아오는 이론상 가장 완벽한 4단계 순환 과정인 거죠. 이 분석을 통해서 그는 정말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그러니까 열기관의 이론적인 최대 효율. 이게 엔진 안에 어떤 물질, 뭐 증기를 쓰든 공기를 쓰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물질이랑 상관없다고요? 네. 오직 열을 주는 그 고온부와 열을 받는 저온부의 온도 차이.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편성의 핵심적인 발견인 거죠. 특정 기술을 넘어선 일반 원리를 찾아낸 겁니다. 작동 물질하고는 상관없고 오직 온도 차이면 중요하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잖아요.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연력학 제1법칙이나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폐기된 칼로릭 이론, 그러니까 열을 무슨 물질 입자처럼 생각했던 그 잘못된 이론을 기반으로 논문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카르노 시대에는 열을 지금처럼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지 않았어요. 칼로릭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체, 이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마치 물처럼 흘러내리면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아, 열소 이론. 네, 열과 일이 동등하다는 걸 밝힌 제임스 주울의 실험,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의 기초가 되는데 그거보다 20년여 전이고요. 또 엔트로피 개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인데 이걸 루돌프 클라우시우스가 정립하기 3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과학적으로 틀린 전제, 그 칼로릭 이론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맞는 결론, 그 효율에 관한 보편 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비유하자면 뭐랄까 잘못된 지도를 보고도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한 셈이니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칼르노는 비록 그 칼로릭 이론의 틀 안에서 생각을 했지만 열, 즉 칼로릭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 바로 비가역성이 동반된다는 그 본질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비가역성? 네. 그는 열기관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아주 엄밀하게 분석했어요. 예를 들면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 사이에 열이 직접 확 전달되면 손실이 크다고 보고 그 사이에 여러 중간 온도의 매개체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열이 단계적으로 이동하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릭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쓰긴 했지만 열의 흐름,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음이라는 그 핵심적인 속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지식 체계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 논리적인 추론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 그걸 밝혀낸 거죠.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나중에 이론 물리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됩니다. 네, 부분적으로만 알거나 심지어 틀린 가설로부터도 의미 있는 과학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카를러너 개인의 삶도 순탄치가 않았다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논문 출판하고 6년 뒤인 1830년에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위젠 들라크로아의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아, 네네. 그 그림 배경이군요. 네, 그 혁명이죠.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아무래도 그의 연구 활동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불과 2년 뒤 1832년에 파리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36이라는 정말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36. 아, 진짜 너무 아까운 나이네요. 그럼 그의 연구는 그대로 역사 속에 묻힐 뻔한 건가요? 네, 상당 기간 동안은 잊혔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대의 과학자들 덕분에 재발견되는데요. 특히 에밀 클라페롱이라는 공학자가 카르노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했고요. 아, 클라페롱? 네, 그리고 이후에 켈빈경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톰슨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학계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죠. 그의 논문이 영어로 번역 출판된 건 그가 죽고 거의 60년이나 지난 1890년이었습니다. 이야, 60년이나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 영어 번역본이 카르노의 조카이자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마리 프랑스와 사디 카르노에게 헌정되었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극적으로 일찍 죽은 형을 기리려고 동생이 자기 아들 이름에 사디를 넣었다고요. 네, 그런 역사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뒤늦게라도 빛을 본 카르노의 연구는 이후 과학 발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죠? 그의 이론은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확립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어요. 특히 열기관 효율 분석은 클라우지우스와 볼츠만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영감을 주었죠. 아, 엔트로피 개념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군요. 파급력이 정말 엄청났네요. 근데 이 엔트로피라는 게 여러 번 언급되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모호하게 느껴져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엔트로피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없는 상태로 흩어졌는지 또는 뭐랄까 무질서해졌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흩어진 정도, 무질서함? 네, 에너지는 그 총량 자체는 보존되지만 이게 제1법칙,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 점점 더 쓸모없는 형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2법칙입니다. 네. 카르노의 연구가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면서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이런 되돌릴 수 없는 흩어짐이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암시했고 바로 이 부분이 엔트로피 개념으로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 겁니다. 아하,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점점 쓸모없는 형태로 흩어지는 경향. 그게 엔트로피군요. 카르노 연구가 그런 근본적인 법칙의 발견으로까지 이어졌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엔트로피 개념이 확립되면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열 현상을 다루는 통계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 분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통계역학이요? 네. 이게 또 20세기 양자역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보 이론이나 컴퓨터 과학 같은 분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물론 카르노 효율 그 자체는 오늘날에도 모든 열기관이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의 기준으로 여전히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이 현대 기술의 효율 한계를 딱 정해주는 기준으로 아직도 쓰인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카르노의 통찰은 자동차 엔진 같은 내연기관은 물론이고요. 발전소 터빈, 또 냉장고나 에어컨, 더 나아가서는 태양열이나 지열 발전처럼 열을 이용해서 뭔가 유용한 일을 얻는 모든 기술의 효율을 논할 때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네. 에너지 효율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금 시대에 주어진 에너지원에서 최대한의 일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 고민의 뿌리에 바로 카르노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 카르노 효율이라는 게 너무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라면 현실에서 엔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카르노 효율을 달성하려면 모든 과정이 정말 극도로 천천히 열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해요. 이걸 준정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준정적 과정? 네. 근데 실제 엔진은 훨씬 빠르게 작동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현대 연구, 특히 비평형 통계 물리학이나 확률적 연력학 같은 분야에서는 관점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 보나요?
단순히 이론적인 최대 효율만 볼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즉 인류를 최대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거죠.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일을 너무 천천히 하면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실제로는 속도, 즉 일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효율하고 속도는 어느 정도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샹바달 노비코프나 1970년대 커즌 알본 같은 학자들이 최대 일률 조건에서의 효율,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분야는 현실적인 엔진 설계나 성능 최적화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지금도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카르노의 기본 틀 위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이론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 이상은 교수님은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 심지어 올림픽 개막식까지 연결하면서 좀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이셨더라고요. 네네. 영국은 좀 실용적인 기술 성과, 이걸 강조하는 반면에 프랑스는 이론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네, 영국의 실용주의적인 산업혁명 성과, 이걸 런던 올림픽의 역사 서사랑 연결시키고, 또 프랑스의 이론 중시 및 근본 원리 탐구, 이건 파리 올림픽의 추상적 가치 제시랑 연결, 이렇게 대비시키는 관점이죠. 물론 이건 저자의 해석적인 시각입니다. 네, 저자의 해석.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기초과학 연구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프랑스가 단순히 영국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르노처럼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했기에 인류 지식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듣고 보니 카르노의 그 짧고 비극적인 삶 자체가 과학 발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정치적 혼란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것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혁명 때문에 연구가 중단되고 또 전염병으로 요절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팬데믹 같은 그런 사회적 격변이 꾸준한 지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과학 연구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사례죠. 네. 이건 최근 몇 년간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평화,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과학 발전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오늘날 감염병 확산 모델 연구 있잖아요. 이건 역시 통대 물리학의 중요한 응용 분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결이 되네요. 네. 오늘 사디 카르노의 200년 전 논문을 통해서 연력학이라는 이 중요한 과학 분야가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깊고 또 넓게 뻗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당시에는 불완전했던, 심지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틀린 칼로릭 이론에 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밀한 논리와 정말 뛰어난 통찰력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 원리를 발견해낸 과정,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카르노의 이야기는 기초과학 연구가 당장의 어떤 실용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의 연구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인류의 그 끊임없는 노력, 그 여정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자 여전히 유효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카르노가 당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칼로릭 이론이라는 틀 안에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실이나 가정들 중에서도 어쩌면 미래에는 전혀 다르게 이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 역시 현재의 지식체계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틀 속에서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또 다른 카르노적인 통찰의 순간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